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적정성 평가 관련하여 가감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시에 의해서 2주기 3차부터 가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실시했던 2주기 3차부터 가산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고요. 네, 23년 7월 1일 진료 발생되는 시점부터 가산을 받게 됩니다. 가산의 범위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을 줄 세웠을 때 상위 10%에 드는 기관과 또는 그 다음 30%까지의 구간 하나와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관에서 하위 5%를 제외한 구간, 그러니까 31%부터 95% 안에 드는 기관 중에 지난번에 발표한, 결국은 2주기 2차 발표한 점수 대비 2주기 3차 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 한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5%를 또 가산하는 그런 제도가 같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럼 이 수가를 받는 우리가 기간에는 요양병원 입원료라고 하는 우리 고도, 중도 이 입원료 있죠? 그거 플러스 납병동 입원료랑 또 그리고 이제 폐렴, 폐혈증일 때 발생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이렇게 이 기간에는 수가를 이렇게 가산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격리실 입원료라든지 그럴 때는 이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는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증을 통과하고 있거나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구간별로 별도로 산정하는 가산금의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 기관은 요양병원 입원료의 20%를 받을 것이고 그 밑에 해당되는 곳은 10% 이런 순서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 기간은 총 1년 동안, 그러니까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이 금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대략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요양병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하는 병상이 뭐 120베드라 하더라도 평균 재원 환자가 100명이면 그 100명에 해당되는 환자 수만큼 가산을 받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 상위 10% 기관이면서 우리 병원이 100명의 환자를 평균 재원 환자로 갖고 있다면 대략 예상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돈은 1억 5,700 정도 받게 될 거고요. 혹시 그 밑에 구간에 든다면 한 7,800 정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 5점이 향상됐다라고 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에 한해서는 대략 1년에 한 4,000 정도, 이 정도 가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관이 다 뭐 가산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위 기관에 만약에 든다면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 인력과 가산된 이 항목들 있죠. 의사 가산, 간호 인력 가산, 또는 필요 인력에 의한 가산, 그리고 간호사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을 때 받는 이 가산금 전체를 감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산하게 되면 되게 많은 항목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들 이 부위에 이 비율에 들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고 좀 노력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산기관에 든다면 대략 얼마일까라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가산기관에 대해서도 금액을 유추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 병원의 평균 환자 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감산이 된다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총 6개월간 지급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가산을 못 받을 텐데 그 비용을 대략 따져봤을 때는 대략 3억 6천 정도. 그리고 우리는 뭐 의사 가산과 간호사 가산만 받는 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그보다 적은 한 2억 9천 정도 감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가산을 받는 기관과 감산을 받는 기관의 금액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만큼 좀 우리 기관들이 만약에 하위 5%에 든다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거라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정성 평가를 준비하는 자세는 일단은 이 하위 기간에 절대 들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2주기 5차를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주기 3차 결과가 6월 2일 날 발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주기 5차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발표할 2주기 3차 지표값을 보겠습니다. 이 해당 지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2주기 5차를 대략 이 정도 수준 또는 이보다 좀 더 잘하는 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지표별로 구간값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기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는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를 조금 예측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각 항목별로 지표 점수를 보시면 의사 1등급은 26명 미만입니다. 5점 구간이요.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순수 간호사의 비율이 6명 미만, 그리고 간호 인력은 3명 미만, 약사는 100% 이상 매일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럼 이 지표는 상당히 높은 우리가 좀 도달하기 어려운 병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부분이 30점에 배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병원들은 조금 제가 뭐 생각해 봤을 때는 진료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기서 못 받은 점수를 그쪽에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또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준비하는 계획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진료 부분 쪽에서는 폴리카테터와 그리고 항정신성 의약품이 2주기 5차에 있고요. MMS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도 2주기 5차에서는 빠졌고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라든지 개선 환자 분율의 지표 구간, 그리고 통증의 경우 80% 이상이 5점 구간에 들고요. 이런 수치들은 당연히 2주기 5차 때는 꼭 이 점수 구간이 5점이다, 3점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DL 점수는 20% 이상, 당뇨 환자의 적정 범위율은 98% 이상, 그리고 지역사회는 70% 이상, 이렇게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2주기 5차 평가 기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주기 5차는 적정성 평가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6개월의 기간을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월부터 12월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전월 대비 해당 월이 어땠는지 이렇게 묻는 항목이 참 많다 보니까 우리는 적정성을 평가의 기간으로 볼 때 이런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면 6월부터 12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기 5차의 평가의 특별한 점이라면 2주기 4차와는 지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라면 환자평가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기록과 대조 확인을 한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환자평가표에 의해서 대부분이 우리 적정성 평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평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의무기록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표의 기준 원칙에 의하면 결국은 적정성 평가의 신뢰도는 기록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로 다시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사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이번에 달라진 점이라면 의무 기록을 확인해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들이 의무 기록과 대조해서 잘 작성되도록 평소에 확인하고 평가하시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주기 5차 항목을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항목 같은 경우는 2주기 4차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보시면 청구 명세서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 항정신성 의약품과 HbA1c 같은 경우 청구 명세서와 비교한다 이런 등등이 있죠. 그 외에는 나머지 환자평가표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구 명세서, 그럼 결국은 심사과에서 작성하는 청구 명세서거든요. 그 명세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보일 거고요. 이 해당 항목들의 점수 구간을 보신다면 우리가 욕창 부분이
새로 생긴 경우와 욕창을 개선하는 경우 합해서 22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요양병원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은 비율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고 등급을 좀 높게 올라가는 중요한 항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통증 개선이라든지 ADL 개선, 당뇨 환자의 적정 범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 합하면 33%이거든요. 33점.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면 55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잘 관리해서 이 구조 부분에서 조금 놓친 부분들을 이쪽에서 좀 만회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기 5차 평가 지표별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구조 영역은 이렇게 의사, 간호사, 간호 인력은 우리가 평균 기간이라고 대상 기간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의료 인력 차등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병원의 평균 환자 수가 나올 거고요. 평균 재직한 의사 일수, 간호 일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환자 몇 대, 의료 인력 몇 대인지 이 비율을 따지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료 인력 신고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추라 생각합니다.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폴리카테터가 있는 환자 분율입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 해당월 평가를 받는 환자 중에 폴리카테터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해당 월 평가를 받는 해 이제 일단 분모 먼저 확보하시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해당 월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원 평가인 환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실 때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신 거는 사실 우리 병원이 폴리카테터를 유치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달은 일단 분모에서 빼주고 그렇다면 두 번째 달부터는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뭐 두 번째 달이라 하더라도 입원 환자에 대해서 평가표가 같이 이루어진 두 번째 달이라면 그런 경우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환자군을 통합 운영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기관 간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구성비를 반영해서 어떤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낼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병원의 비율이 조정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을 놓고 평균적으로 전국 병원의 고위험 비율이 몇 %이고 저위험군이 몇 %인데 대부분의 고위험군에서는 많은 요양병원들이 고위험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아래와 같이 고위험군의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 항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병원이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 50%인데 우리 병원의 고위험군을 따져봤더니 우리는 70%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병원이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높은 병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의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비율과 저위험군이 더 많은 병원의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환자 기관별로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통합 운영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병원이 굉장히 고위험군이 많은데 이거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표에서 보시면 환자군에서 고위험군이 어떤 항목인지를 일단 우리 병원들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실금이 대변 조절 못함입니다. 그러면 변실금도 가끔 실금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실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번 실금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병동에서 변실금이 얼마나 자주 실금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환자. 그럼 압박성 궤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열이나 허열은 제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욕창이 있다라는 거는 의사가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욕창이 있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수, 반혼수, 식물인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혼수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혼수 상태이면서 ADL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전적인 도움 이상은 행위 발생 안함까지 포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의사분이 진단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그리고 또는 척수 손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럼 이렇게 환자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위험군은 네 가지에 해당 유형입니다. 그럼 이 중에 뭐라도 하나가 체크가 된다면 일단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위험군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로 평가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만약에 폴리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위험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저위험군에서는 폴리카테터를 덜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병원이 저위험군이 많은 상태에서 폴리를 한다면 조금 더 낮은 아마 지표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져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지표는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입니다. 이거는 평가 기간 동안에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정액기관의 환자 또는 폐렴폐혈증 환자, 그리고 뭐 격리실 환자라든지 이 모든 환자 중에서 전체 기간의 항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을 얼마나 드시는지 이 비율입니다. 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국 대비 우리 기관의 비율이고요. 또한 전국에서의 해당 주 상병별 우리 병원의 비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병원의 요양병원의 전체 기간을 놓고 주상병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 병원들이 주상병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몇십 개 또는 몇백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상병의 기준은 상병분류 코드에서 3단위 분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다. 그럼 21.9도 있고 21.0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단이기 때문에 21까지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시고 그 전체를 0, 1, 2, 3, 4, 9까지 전체 소수점 이하를 하나의 주상병으로 놓고 봤을 때 이 11이라는 상병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5,000명을 쓴다. 그럼 0.5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10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10명 다 쓴다. 그러면은 100%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전체 요양병원 대비 우리가 2배를 쓰는 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상병 대 주상병의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주상병이 예를 들어 몇 개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병원의 주상병 개수만큼 상대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한 그 주상병의 비율과 비교해서 각각 다 합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항정신성 의약품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쿠에타핀이라든지 리스페리돈 같은 계열들을 좀 많이 쓰고 있죠. 네, 다음은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율입니다. 이 지표는 산출식을 보시면 전월 및 해당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 해당월과 전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월에 욕창이 없었는데 이번 달 평가를 할 때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분모를 보시면 지난달에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달에 새로 생긴 환자 평가표에 욕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고위험군이 아닌 저위험군에 해당이 됐고
또는 이번 달에 저위험군이 해당이 된다든지 해서 어쨌든 지난달과 이번 달에 둘 다 고위험군이 아니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모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혹시 고위험이었다면 그런 경우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얼마나 있었냐를 묻는 항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번 평가에서는 여기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위험군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욕창이 생기게 되는 ADL상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 결국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이 중에 하나라도 상당한 도움 이상 또는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 안함이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분모에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욕창이 생긴 사람 이렇게 카운트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전월평가를 받지 않은 케이스는 모두 빠지게 됩니다. 네, 피부 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 분율입니다. 이 지표는 전월에 비해서 피부 문제 처치를 하시고 그래서 욕창이 개선된 환자입니다. 분모를 보면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 전월의 평가에서 욕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처치를 통해서 욕창이 개선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욕창의 개선이란 뭘 보는 건지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욕창을 카운트할 때는 개수도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욕창의 스테이지도 볼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단계가 줄어들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개수가 줄어드는 거, 이 상태를 개선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악화는 반대로죠. 전월에 비해서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욕창의 최고 단계가 더 심해지는 거, 이거를 욕창의 악화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문제 처치를 통해서 욕창이 개선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피부 문제 처치라는 건 무엇이냐면 매트리스 같이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체위 변경을 하거나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처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영양 공급을 하거나 이렇게 4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중에 뭐라도 한 가지 이상을 한다면 이 부분은 피부 문제 처치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 조건 하에 욕창이 개선돼야 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욕창이 개선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호전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 개의 욕창이 있을 때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과 악화가 혼재되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평가에서는 아예 빠지게 됩니다. 네,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 중에 통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분모를 보면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 전월에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였는데 이번 달에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2달 평가를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는 달에는 평가가 이번 달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NRS나 바스가 4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격렬함까지 포함이죠. 그리고 FPS의 경우에는 3점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혹시 플락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평가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환자평가표에는 플락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외 대상을 보시면 이 강도의 개선과
뭐 빈도의 악화라든지 이렇게 혼재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아까 욕창도 개선과 악화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처럼 통증도 혼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DL 개선 환자 분류를 보겠습니다. 분모는 해당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는 환자 중에 해당월 평가 ADL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한 두 달 평가를 모두 받아야 되고요. 이번 달에 ADL이 전월 대비해서 개선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부 기준을 보시면 그동안 통증이라든지 욕창에서와 좀 다르게 이거는 ADL이 1점 이상만 올라가도 이거는 호전으로 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전과 악화가 혹시 동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총점 1점 이상이 향상되면 개선으로 볼 것입니다. 분모가 해당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입원 시 평가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당뇨병 환자 중 HbA1c의 결과의 적정 범위 환자 분율입니다. 이건 해당월 평가를 받은 당뇨병 환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HbA1c 검사를 했는데 적정 범위인 4 이상에서 8.4까지 이 범위 안에 드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그동안은 전월 평가를 받고 이번 달 평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분모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해당월 평가를 받은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외되는 것이 입원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분이 당뇨 진단을 해주셔야 우리가 평가표에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혹시 당뇨식을 드신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당뇨라고 체크하는 것보다는 당뇨식을 드시는 이유가 있겠죠. 의사분 입장에서는 당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당뇨 상병 적어주세요 라고 하셔서 당뇨 진단 확인하고 환자평가표에 당뇨병 체크하시고 해당 검사 여부 있는지 확인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분자에 결과값이 있는데 그게 평가표 작성일 이유라든지 혹은 과거 3개월 이내의 값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결국은 당뇨 환자이지만 검사하지 않은 걸로 들어갈 테니 이 검사 결과를 측정하는 시기라든지 검사값을 넣을 때 혹시 과거 검사를 유효기간이 지난 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분율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라 하면은 181일 이상 입원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에 오셔서 181일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요양병원들의 혹시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다 보면 우리 병원에도 전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 입원 일수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1일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중요한 거는 분모에 평가 기간 동안 입원 중인 환자이긴 하지만 환자 분류글에서 놓고 보면 정액수가 또는 입원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181일 이상인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 최고도, 고도, 중도는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평가 기간 동안이라고 분모에 써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받는 총 6개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6개월 동안 최고도, 고도, 중도 아닌 경도나 선택 입원군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181일 이상인가요?를 묻는 항목입니다. 네, 지역사회 복귀율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장기본과 같죠. 평가 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인데 이분이 자택이나 요양시설로 퇴원하신 분이 얼마나 있나요를 묻는 항목입니다. 분모에서는 당연히 최고도, 고도, 중도는 빠지고요. 그 외의 경도나 선택 입원군 환자 중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집이나 시설로 가셨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퇴원하셨다면 혹시 가셨다가 다시 문제가 생겨서 또 어디 요양기관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어딘가를 또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입원하면 당연히 집으로 가신 걸로 카운트가 되지만 그 안에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구 명세서에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신 경우에는 퇴원 항목이 있죠. 거기에 9번이인데요. 거기에 체크를 하시는 경우에만 카운트가 될 것이고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가시는 것까지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동 경로는 혹시 이제 이동 경로는 뭐 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쪽 기관을 통해서 아마 나중에 정리가 된 지표로 우리 기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으로 갔다고 억지로 체크를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공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최종 점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뢰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뢰도 점검은 우리가 초반에 교육 시작할 때 이제 신뢰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환자평가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의무 기록을 요청하게 될 거고 대조 확인하는 대조 확인하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신뢰도 점검은 언제 하는지 이 부분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들이 각자 다 제출한 자료가 취합되는 시점 이후 결국은 해당 연도, 그러니까 해당 연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 3월까지가 각종 청구 자료를 제출하는 최대 기간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아마 그 요청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모든 의료기관을 전체를 놓고 그 안에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심사평가원에서는 대략 3% 정도를 표본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지는 그때 이제 가시면 아마 자료 목록이 나오긴 할 텐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항목이 이렇게 지표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서 의무 기록을 적시에 제대로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폴리 카테터를 제거했다고 한다면 그 제거한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기록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욕창이 호전됐다라고 평가를 넣었다면 지난달 대비 이번 달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호전이 됐는지에 대한 의무 기록 대조 작업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내면 심평원이 가장 타당하게 이 부분을 인정해 줄지를 고민하시면서 의무기록 작성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기록들은 가장 정보가 안전한 상태에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의무 기록을 조작하거나 그때 가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현재 교육을 받았으니 이 시점에서 적시에 제때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시고 우리가 했던 의료 행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잘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호전되었고 그래서 질량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록들이 좀 의무 기록 속에 녹아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무 기록 제출 기간은 현재 전체 기간으로 예측하시면서 기록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가를 받는 6개월 또는 6월과 7월을 비교해야 돼서 7월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호전이 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